1년 전에는 PD님이 저보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률 더 낼 수 있어요. 1년 전에는 미국 시장이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에서 비싸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작년 5월 정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비싸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근데 PD님은 우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하면 돈 벌고 지금 투자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나게 거기서 논다고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의 활동성이 높은 분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반면에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데이터로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암묵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할 때 무의식에서 어떤 활동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넣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5월 20일 오투의 난중 일기 3일간의 시장의 움직임이다. 어제 무디스 이슈로 가장 중요한 움직임은 미 10년물 금리의 움직임이었다. 전후회가 미국 채권을 편입한 정확한 그 지점까지 상승한 금리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고 하락했다. 현재 논리와 가격의 움직임은 지나치지 않은 강도로 이슈들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흥미로운 점은 S&P는 이제 금리의 하락과 유사한 궤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리의 상승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서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금리가 상승하면 주식이 어떻게 되고 하락하면 어떻게 된다고 설명을 하고 그 내용을 또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 그들에게 감사하자.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주는 시장 참여자들이다. 어려운 시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반대로 시장이 좋을 때는 경험이 길지 않은 새로운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지금의 상황에 적합한 인물 중 한 명이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일 것이다. 신용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신용시장은 채권시장을 경험하거나 금융시장의 오랜 경험을 통해서 여러 번 특이한 상황을 겪어야 이해가 되는 시장이다. 평소에 그 흐름이 표면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잠재적 위험 요소는 인지하면서 현재의 강세 흐름의 지속도 반영하는 양면 작전을 지속한다. 안녕하십니까. 오종태의 투자병법입니다. 최근에 금리가 가장 다양한 변수들을 갖고 있는 상태이고 금리를 판단하는 것이 시장 전체를 보는데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점점 더 그 현상이 강화돼서 금리에 더 변수들이 추가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도 복잡한 상황이었는데 그 부분의 변수들이 난해하기가 그지없는데 게다가 미국 금리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일본의 금리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급등하고 있고 독일과의 금리 차도 많이 벌어지고 있고 글로벌 전체 국채 시장의 흐름들이 이 부분을 파악하는 것이 금융자산을 다루는데 핵심적인 부분인데 참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PD님께서 질문을 해보신다고 하니까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사랑합니다. 하지 말라 그랬지? 사랑합니다. 네. 첫 질문 바로 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기준이죠. 오늘이 이제 촬영일이 5월 21일인데 네. 주식시장 내부에 대한 이야기보다 예산과 채권, 미국의 적자 규모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5월 20일이었죠. 오피셜 클럽에서도 S&P는 이제 금리 하락과 유사한 궤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최근 금리의 상승과 거의 일치하는 모습을 보였던 것에 정반대의 모습으로 바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앞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어떤 채권과 미국의 금리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뒤에 오피셜 클럽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좀 어떤 연관성이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어떤 정반대의 모습을 보였던 이유가 있다면 혹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PD님 무슨 구기 운동 좋아하십니까? 저는 운동을 잘 이렇게 즐겨 하진 않아서 만약에 혹시 뭐 농구는 할 줄 아세요? 중학생 때 조금 중학생 때? 네. 너무 오래됐다. 그 유러피언 스텝이라는 혹시 동작 아세요? 잘 모릅니다. 이렇게 그 드리블을 해서 가다가 네. 상당히 큰 걸음으로 네.
이쪽으로 크게 점프를 하고 그 다음 발은 반대로 크게 점프를 하는 방식의 움직임이에요. 예전에는 큰 점프를 하게 되면 네. 아 이제 저 상대가 슛을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동작으로 인지를 해요. 그래서 슛을 할 것을 상대 수비를 하려고 할 때 그 반대편으로 큰 걸음을 다시 뛰어가서 공간을 만든 다음에 슛을 하는 게 네. 이 유로피언 스텝이라는 걸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게 뭐냐면 우왕좌왕이라는 현상을 되려 자기가 유리하게 활용한 방식으로 쓰는 전략이에요. 농구에서. 네. 근데 그것은 이렇게 잘 전략을 가지고 할 때의 모습이고 지금 현재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의 상관관계는 제가 보기에는 그 유로피언 스텝처럼 보이지 않고 멋있게 보이지 않고 그냥 우왕좌왕 정신없어진 것 같아요. 전보다. 네. 이게 채권 시장이 가장 많은 변수를 담고 있는데 그 변수를 담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쪽으로 반영할 땐 주식 시장은 채권 시장을 따라 움직여요. 그러다가 그게 아닌가 모르겠네 하면 채권 시장하고 반대되는 움직이로 움직여요. 네. 그럼 왔다 갔다 거리는 것을 굉장히 짧은 기간에 반복하고 있으면 그걸 해석하기는 되게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두 시장의 상관관계는 그런 식으로 급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일관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의미가 없다. 네. 그걸 일관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의 행동이 그거를 역이용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으로 보고 있죠. 그럼 저번에 말씀하셨던 지금 채권을 들어가면 안 되는 시기다라는 것과 좀 일맥상통한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그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변수가 여러 개 들어가는 것도 판단하기가 어렵지만 뭐 한 가지만 신경 써야 되다가 세 가지를 신경 써야 된다 그러면 난이도는 올라가는 거잖아요. 뭐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하시죠. 이지선다형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다가 사지선다형이나 오지선다형으로 문제가 나오는 상황이 변수가 많아지는 거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지금 현재 미국 채권 시장에서는 늘 일상적으로 움직이던 변수들이 아닌 미국의 장기 패권과 관련된 재정 이슈. 네. 트럼프가 자신의 정책을 유리하게 사용하려고 할 때 어떻게 영향을 줄까 하는 행동. 이런 것들이 지금 최근에 또 들어왔어요. 네. 트럼프가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한테 득이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어디 움직이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제 의회에 갔잖아요. 네네네. 그건 자기가 필요한 게 있으니까 간 거라고요. 전화로 협박하고 설득하던 사람이 이 나가서 화면에 잡히는 그 공간까지 간다라는 것은 필요성이 증가했겠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지금 섞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이해관계를 같이 넣어서 채권 시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 그만큼의 채권 시장의 변수에 대한 해석력을 주식시장은 갖고 있지 않아요. 주식시장은 가면 가고 네, 그렇죠. 빠지면 빠지고 이런 훨씬 더 채권 시장보다는 좀 좁은 범위의 게임의 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의 게임의 룰에서는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좀 많이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심각하다면 심각할 수 있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미국 시장 10년물 기준으로 4% 초반을 박스권 하단, 4.5% 정도를 박스권 상단으로 보고 있잖아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라고 한다면 O2가 지금 현재 미국 채권 시장이 박스권 형태를 보일 것 같습니다라는 판단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 정도의 판단은 할 수 있는 정도에서 복잡성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투님께서 그동안 30년 동안의 경험을 다 녹여서 봤을 때 채권 시장이 그 정도로 판단이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 같은 입장에서는 아예 판단이 불가능하고 이제 뭐 진입도 하면 안 되고 약간 이제 관망해야 되는 상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네. 수요일 오늘 우리 촬영하고 있는 오늘 채권에 관련된 내용 오늘 영상 오늘 올라가실 거잖아요. 그 내용에서 설명드렸잖아요. 지금은 초보자나 중급자는 하시면 안 되고 고급자는 하면 안 되는 상황인지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에 안 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지금은 적극적으로 채권 시장에 뛰어들면 안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TLT 포지션도 1기 때보다 지금 2기에 작은 비중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공부의 성격이 수익률의 성격보다는 더 강한 포지션이라는 설명을 이제 오늘 영상에서 보셨겠죠.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피셜 클럽에서 어려운 시장에서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목소리에 평소보다 귀를 기울여야 한다.
시장이 좋을 때는 반대로 경험이 길지 않은 사람들의 새로운 목소리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런 시점에서 그러면 누구의 이야기를 어떤 관점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되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4년을 되돌아가서 음. 생각을 해보면 24년 봄 정도, 1년 전이라고 하죠. 1년 전에는 PD님이 저보다 미국 주식으로 수익률 더 낼 수 있어요. 1년 전에. 네. 1년 전에는 미국 시장이 방향을 잡고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적정한 밸류에이션에서 비싸지기 시작하는 구간이 작년 5월 정도에 발생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 이제 저 같은 사람은 이 비싸지기 시작한다라는 게 계속 신경을 쓰면서 플레이를 하게 돼요. 근데 PD님은 우와 모든 사람들이 다 하고 하면 돈 벌고 지금 투자한 지 얼마도 안 됐는데 이렇게 되면은 신나게 거기서 논다고요. 그럼 그럴 때는 수익률은 저보다 PD님이 더 낼 수 있는 상황이 1년 전에는 있었어요. 그럴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젊은 분들의 활동성이 높은 분들의 그러한 행동들이 가격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반면에 지금 채권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 나눈 대로 잠복한 여러 가지들, 눈에는 정확하게 보이지 않는 부분, 데이터로 정확하게 시장에 제공되지 않는 암묵적인 현상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태.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구분할 때 무의식에서 어떤 활동이 커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는 이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해석하는 데 넣을 수 있고 그 부분이 아예 안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요? 넣을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인물에 대한 이야기와 그리고 어떤 네. 이야기를 어떤 관점으로 해석을 하셨는지 한번 말씀 드리면 될까요? 그날 이제 그 유럽에서의 다이먼이 유럽에서의 블룸버그 컨퍼런스에서 네. 인터뷰를 봤는데 미국에서 한 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미국이면 모든 게 다 해결돼 하는 US exceptionalism이라는 것이 2024년에는 매우 컸지만 네. 지금 25년부터는 미국 예외주의 그거 맞아? 라는 지금 의심이 커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유럽 애들이 작년에 인터뷰할 때는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나도 거기 따라가고 싶은데 이런 태도였어요. 인터뷰를 하는 사람들도.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닌 흐름들에 대한 것들을 올해 상반기에 겪으면서 유럽이 지금 질문하는 태도가 그 앵커들이 바뀌었어요. 네. 너 이게 괜찮니? 너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니? 이런 식의 질문들이 많이 들어갔다고요. 네. 그 상황에서 다이먼이 얘기한 것은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미국이 가장 우월한 그 위치를 점유하고 있다는 것은 변동은 없다. 하지만 그 부분에 변동이 없지만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은 많이 생겼다. 그리고 그 두 가지 부분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금융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용시장 같은 곳에서의 영향들이 전보다 난해한 부분들이 많이 확인이 된다. 그 부분들의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이 작년보다는 좀 더 많이 고려해야 될 것이다 라고 설명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그 70대 분이신데 산전수전 다 겪고 미국의 중앙은행과 유사하게 중요성을 가진 JP모건의 수장을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정치와 경제의 모든 이해도가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늘 항상 조심스러운 얘기를 더 많이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장이 좋으면 그분 얘기를 무시해요, 사람들은. 네. 그러다 장이 안 좋으면 다이먼이 뭐라 했대? 이렇게 되는 분인데 지금은 장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게 헷갈리는 지금 구간에 있었던 상황이란 말이죠. 네. 이 헷갈리는 구간 상황에서 하는 멘트를 많은 사람들이 신경을 못 쓸 때 써야 된다라는 조언을 오트는 드리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네. 미국 예산 협상이 난항을 겪으면서 네. 재정 적자 확대 문제가 다시 부각이 되고 있고 장기 국채 금리 상승을 더 부추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연준은 또한 최근 발표에서 금리 인하 전망을 기다려라. 최소 6개월이 걸린다라는 말을 했다는데 이런 금리와 채권, 예산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미국 안에서 연관성이 있게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이게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이런 미국에 대한 어떤 위기설이 지금 계속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오투님께서는 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저글링 할 줄 아세요? 잘은 못합니다. 한 두세 번 정도. 하나로 저글링 하는 거는 쉽죠. 네. 지금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글링을 한다고 하면 하나로는 이거 대부분 사람들이 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어렵지 않죠. 네. PD님도 하실 수 있죠. 네. 두 개로는요. 조금 한번 해보세요. 두 개로 저걸 저글링. 두 개가 안 돼. 보통 두 개로 하라 그러면 한 손, 두 손으로 하지 않나요? 아, 그런가요? 한 손으로 하셔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된다. 네. 그 모르는 사람들도 그 정도로 할 수 있다고요. 네. 자, 그럼 이번에 세 개로 해보십시오. 세 개로 먹을 것 같은데. 못하겠습니다. 잘 안 되시죠? 네. 해볼게요. 네. 옛날에 했는데 잘 되려나? 오. 될 것 같은데? 예. 연습 조금만 해보세요.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오. 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네네. 연습을 하신 건가요? 뭐 옛날에 뭐 그냥 자 이게 이성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많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 옛날 추억이지. 그렇구나. 네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변수들을 많이 늘려놨을수록 이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래 해본 사람들, 실제로 이것을 사용해본 사람들 아니면은 하기 어렵잖아요. 네. 지금 현재 말씀하셨던 예산 문제가 추가적으로 더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 두 개를 다루던 저글링에서 세 개를 다루던 저글링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실력이 있는 사람들이 밑에 바닥이 아주 단단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이런 공간이라면 크게 문제없이 오토가 한 것처럼 할 수 있을 텐데 네. 바닥이 꿀렁꿀렁거려. 배를 타고 있어. 이런 상태에서 저글링을 하라고 하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려워요. 지금 현재 트럼프가 배를 계속 조종을 이리저리 흔들면서 네. 배를 운전하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운전하고 있는 바다의 상황도 파도가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 베센트라는 인물이 저글링을 하고 있는 그림을 상상해 보세요. 와. 그럼 이게 지금 제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겠어요? 할 수 없는 상황에 점점 가까워진다면 그 위험성을 인지해야 되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한 인지의 가격이 지금 최근은 미국 시장은 개인 투자자의 매수가 엄청나게 강하면서 네. 이러한 부분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가격의 주도권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런 부분들을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그 동참을 적게 하거나 아니면 반대 포지션을 해치 포지션을 많이 다 풀지는 않거나 이런 식의 행동을 반대해서 하고 있다고요. 왜냐? 이러한 안 보이는 사람들이 보지 않는 부분의 문제가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의 괴리가 커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괴리가 커지는 부분을 우리 오토폴리오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 포지션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하고 네. 아시아 포지션에서는 기회를 찾고 하는 부분으로 양쪽을 다 양면 작전을 우리는 쓰고 있는 겁니다. 그 방식이 아닌 미국 한 곳에서만 포지션을 구축해야 된다라고 하면 지금은 단기적인 표면적인 움직임과 장기적인 암묵적인 움직임 간에 차이가 너무 큰 상태가 되고 있죠. 그러면 네.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제가 얘기 듣기로도 기관 투자자들은 지금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 네. 관세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네. 엄청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뭐 미국 위기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설이긴 하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이걸 조금 더 깊이 있게 보고 굉장히 위기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안 하고 있다. 어제 뭐 여러 가지 뭐 또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이제 되게 안 좋게 가이던스를 던진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향후에 진짜 미국의 위기가 온다고 봐야 될까요? 개인 투자자의 가장 큰 그 판단 근거는 어제와 오늘의 가격 움직임입니다. 그렇죠. 네, 그쵸. 네, 맞습니다. 네. PD님도 그쪽에 많이 영향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많이 네.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마음은 그 가격 움직임을 받고 오투의 의견은 매일 듣고 있으니까 여기는 이 암묵적인 부분까지 해석한 부분의 내용이 나오는데 내 마음은 이쪽에 가 있고 이게 괴리가 굉장히 가서 갈등이 발생하는 상태일 거예요. 네. 지금 그게 지금 우리 강의를 듣는 전우님들의 많은 분들도 사실 그 현상을 겪으실 거고 일기 전우님은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익숙해져서 이제는 전보다는 논리의 비중을 많이 쓰는 방식이 되셨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앞으로도 그렇지 못할 것이고 과거에도 그렇지 못했어요. 이게 바로 대중의
성격입니다. 대중의 성격을 어떤 소수의 집단과 사람들이 바꿀 수 없어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해하고 잘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해하고 잘 활용하고 있는 상황을 지금 현재는 우리는 현실에서 진행하면서 학습하고 있는 과정인 거고,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이 쉽게 풀리지 않아요. 그래서 대중들은 지금 현재 최근의 가격 반등을 보면서 또 어려운 얘기하고 심각한 얘기하고 또 니들 그렇게 떠들어봐도 안 멋있어 라고 하면서 기관 투자자를 보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은 판단 근거가 나오는 부분들을 계속 확인하려고 하고 있을 텐데, 말씀하셨던 기업들의 실적에서 나오는 코멘트들이나 경제 지표의 움직임들도 최근에 일관성이 되게 없어졌어요. 네. 그리고 크레딧 시장의 데이터들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지금 학자금 관련된 정책이 트럼프가 되면서 바뀌면서 학자금 연체율이 급등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전보다 신용 데이터와 관련된 부분의 흐름의 해석의 난이도가 증가했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이 판단 근거가 약해지는 시장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조심스럽게 기본적으로 대응하겠죠. 네. 그 방식을 계속 쓰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보고 계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쟤들 또 쓸데없는 거 가지고는 또 고차원적 먼지척 하면서 꼴값 떨고 앉았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상태가 지금일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오프닝 말씀해 주실 때 네. 이제 일본 금리가 상승 중이다. 일본 국채 금리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네. 거기에 대한 이제 글로벌적인 전반적인 흐름이 지금 변화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뭐 기사를 보거나 여러 가지 뉴스를 봤을 때도 일본 채권 투자자들이 엔화 채권을 살 수도 있고 달러에 대한 역대급 약세 전망이 나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의 성장률의 어떤 관세 인플레이션이 더 확대될 수 있는 재정 적자를 종합한 결과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런 전망으로 봤을 때 오투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떤 글로벌적인 금리 흐름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글로벌적인 어떤 흐름에 따라서 투자자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대안이 있느냐 대안이 없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 미국 채권은 예전에는 대안이 없는 매우 뛰어난 투자 대상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국제무역 구조에서 미국이 수요의 대부분을 담당하고 중국이 공급의 대부분을 담당하던 상황에서는 상품 교역에 의한 무역 수지의 변동이 한쪽으로 쏠리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뭔가 쏠리게 되면 이 부분이 유지하기가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이 쏠린 부분을 풀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네. 돈이 한쪽으로 파는 사람이 계속 팔면, 사는 사람 계속 사야 되면 돈이 이쪽으로 갈 거잖아요. 파는 사람한테. 네. 근데 이 돈을 너무 한쪽이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교역이라는 것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피가 잘 안 돌아가는 현상처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쌓인 돈을 다시 풀어줘야 돼요. 네. 그 풀어주는 대상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곳이 미국 채권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채권에 대한 수요도 튼튼하게 있었던 것이죠. 이게 세계화 시대의 방식에서. 네. 근데 지금 현재 탈세계화로 상당히 긴 기간이 18년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시든 저처럼 2009년을 기준으로 생각하시든 상당히 긴 기간이 이렇게 진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 구조가 이제 장기적으로 바뀌는 것을 돌이킬 수 없는 정도의 상황까지 왔어요. 그러면 미국 채권이 가장 갖고 있던 매력도 중에 하나의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런 상태에서 미국은 그것만이 아니라 자체 재정을 늘려서 공급망을 만들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돈이 충분치 않기 때문에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한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은 살 사람은 없는데 공급은 줄어들어 네. 라는 상황이 두 개가 겹치게 되면 그 자산의 매력도는 떨어지겠죠. 네. 그 자산의 매력도가 떨어지게 되면 그 부분을 기존에 갖고 있던 사람들이 매력이 떨어지는데 딴 게 대안이 없으면 네. 그래도 그냥 그걸 꾸역꾸역 하고 있을 텐데, 지금은 자체 여러 지역에서의 상황들이 바뀌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에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올라가면 장기 자금을 운영하는 보험사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타국 자산을 해지까지 환해지까지 어렵게 하면서 비용을 들여가면서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본이 지금 현재 글로벌 전체에서 미국 채권을 가장 많이 네. 갖고 있는 나라인데 그 나라의 최대 수요자의 니즈가 줄어든다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걸 누군가는 사줘야 될 텐데 네. 지금 이게 일본만이 느끼는 상황일까? 아닐 거라고요. 네. 그러면 결국은 미국은 미국 자체에서
그게 개인이 됐든 금융기관이 됐든 연기금이 됐든 살 수 있는 수요 기반을 늘려야 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만들고 있을 거예요. 지금 현재. 그럼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게 확실하네요. 거의. 굉장히 큰 변동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변동이 스무스하게 진행될 확률은 낮게 봐야겠죠. 갑자기 드는 생각이 그래서 워렌 버핏이 일본으로 갔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그러니까 일본에 대한 주식은 그 당시에는 이제 탈세계화보다는 미국과의 바이든 정부 때 우방국과 같이 연결된 부분의 망을 형성하면서 진행되는 흐름이 일본의 가장 수혜가 높았어요. 네. 그리고 일본 내부의 정책이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전부 다 좋게 만드는 두 가지의 영향이 겹친 부분을 저는 들어가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 당시에 대안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안이 일본이 미국보다 생겼다라고 버핏 회장님은 판단하셨던 걸로 보이고 네. 그 당시에는 중국이나 중동이나 이런 지역에 뭔가의 뚜렷한 흐름이 발생하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 정부로 바뀐 이후에 트럼프의 정책에 대해서 중국이 준비한 대응을 강하게 하는 부분이 나타났기 때문에 네. 이제는 일본만이 아니라 중국에 대한 투자 혹은 중동에 대한 투자까지도 대안이 전보다는 생기는 상황이 되니까 24년과 25년의 차이가 미국 예외주의라는 게 먹혔던 24년에서 지금 설명드린 여러 가지 다른 대안이 생겨버리면 이 예외주의라는 게 필요가 있어? 라는 부분에 대한 질문이 발생하는 거죠. 그게 자산 전체군의 채권만 주식만 따른 것이 아니라 전체 글로벌 움직임에 대한 구조의 변동에 의해서 자산군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한 번에 큰 말씀하신 것처럼 스무스하게 큰 이렇게 변곡이 생기긴 하겠네요. 언젠가는. 엄청 이미 진행되고 있다니까요. 그게 왜 자꾸 미래형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미래형? 그러니까 네. 저는 이게 주가가 안 빠져서? 예. 도합이라서 네. 아직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그럼 지금 진행되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큰 자금들이 이번 상승에 굉장히 동참을 적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은 긴 그림에 대한 포지셔닝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네네네. 개인분들은 짧은 수익률에 대한 배팅을 하고 계시는 거기 때문에 서로 간의 행동의 원리가 다른 거죠. 네,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질문을 또 갖고 와봤는데요. 어제 또 좀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큰 빅테크들이 전체적으로 어제는 또 약세를 보였고 어제 또 두 가지 이슈가 크게 있었는데 구글 개발자 컨퍼런스, 네. 그 일론 머스크가 카타르 경제 포럼에 나와서 또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구글이 개발자 컨퍼런스 할 때는 마이너스 1.5% 하락, 급하락을 했었고 일론 머스크가 나오면 갑자기 이제 테슬라 주가가 살짝 올라갔다가 또 안 나타나면 떨어지고 두 번 나왔는데 또 두 번째 나왔을 때 또 살짝 올라갔다가 네. 이렇게 떨어지고 네. 그리고 또 5년 뒤에 테슬라 CEO직을 유지하겠다 밝히면서 빅테크 전체 가운데 테슬라만 또 상승세를 보였고 이렇게 뭔가 구글과 테슬라의 어떤 이런 반응들 이런 다른 반응들이 나오는 이유가 혹시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정리를 하면 이벤트들이 많았습니다. 멘트들도 많았고 네. 이게 장이 좋았던 시점이었으면 하나하나의 멘트만 제가 보기에는 2%짜리예요. 2% 이상. 내가 5년 하겠다라고 하면 2%에서 5% 오르고 그다음에 로보택시 이제 한다. 네. 소규모로. 그런 다음에 문제 없으면 대규모로 늘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건 10%짜리고 이렇게 어제 나왔던 것이 장이 좋았을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테슬라는 20%짜리에 가까울 수 있고 네. 구글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프로세스들이 굉장히 치밀하고 면밀했습니다. 내용들이. 그렇기 때문에 구글도 5% 혹은 7% 이상짜리의 느낌이었어요. 네. 근데 주가는 말씀하신 대로 거의 잠깐 까딱까딱거리다가 별 것은 없었던 것은 네. 지금 이러한 개별적인 이슈보다 오토가 2025년은 뭘 더 많이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매크로를 많이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매크로나 환경 전체의 변화에 대한 것이 그러한 개별 이슈의 강도를 줄여버리는 현상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구나를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와, 그러네요. 이런 말씀 안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예언. 뭘 예언이야. 판단이라니까. 난 예언 안 한다니까요. 갑자기 눈물이 나오네. 예언 안 한다고. 근데 예언처럼. 그렇구나. 그게 그렇게 연결이 되는구나. 2025년은 매크로. 이걸 다시 한번 좀 각인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매크로 네. 시장. 아예 2025년은 그러니까 아예 지속이 탈세계화 지금 진행 중이니까 계속 진행이 되겠네요. 그럼 시장의 어떤
어떤 이슈가 뭐 긍정이든 호재든 부정이든 반응이 굉장히 미비하고 소소하게. 그러니까 탈세계화라는 게 가장 우리 기저에 깔린 큰 흐름인데 그게 이슈가 커질 때도 있고 줄어들 때도 있어요. 네. 그게 관세 140% 매긴다고 할 때는 커졌던 것이고 네네. 다시 30% 매긴다 할 때는 줄어든 거지만 그 부분의 가장 큰 크기라는 점의 변동은 없는 거죠. 항상 오토가 얘기할 때 구조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네. 그러니까 예전에 사이클 경제 시절에는 이 사이클이 언제쯤이면 꺾여, 언제쯤이면 다시 턴해라는 시점이 중요했어요. 왜냐하면 로직은 변동이 크지 않으니까 네. 이 로직 안에서의 타이밍이 언제야라는 게 중요한 게 사이클 시대에 투자를 잘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지금은 모른다고요. 네. 이게 언제 50%가 튈지 언제 10%가 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가 어떻게 된 판이기 때문에 얘는 단단한 데 있으니까 점프하면 높게 뛸 수 있고 네. 얘는 점프해봤자 밑에가 물이니까 못 올라오고 이런 구조를 파악해야 되는 세상으로 바뀌었다라는 설명을 계속 드리고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오토가 이 활동을 하는 이유나 맞습니다. 강의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다 구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제가 점점 그 구조를 파악하고 있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질문이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이때까지 오늘 말씀해 주신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그리고 제가 이때까지 또 찾아보고 조사한 걸로 봤을 때는 현 시장의 투자자들의 심리는 저는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것 같은데 네. 명확성이 없는 낙관론 상태에 갇혀 있다. 이에 대한 이제 그 오투님의 고견이 궁금합니다. 네. 아, 정말 정리를 잘하셨고요. 예. 낙관론은 기본적으로는 주식 투자자는 다른 자산 투자자보다 낙관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이라는 것을 많이 쫓는 활동이 주식이기 때문에 다른 자산보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구조상 낙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작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보다 작은 자금으로 동일한 수익률이면은 너무 작아요. 인생을 영향을 주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에 그 구조 때문에 낙관적입니다. 그래서 그 두 부분은 맞는데 내가 낙관적이라고 해서 세상이 나를 낙관의 위치에다 갖다 놔 주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낙관을 가지는 부분은 내가 기관 투자자와 비교했을 때 낙관을 가지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다른 개인 투자자들보다는 낙관보다는 구조에 대한 이해와 합리성으로 인해서 조금 더 무게감과 깊이를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 판단의 내용이 다른 개인들이 하고 있는 것이고 나는 그렇게 안 할 수 있다라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러면 일반적인 개인과 일반적인 기관 투자자의 중간에 위치할 수가 있어요. 그 네. 중간에 위치한다는 건 무엇이냐면 개인들의 행태 방식과 기관들의 행태 방식을 둘 다 이해하는 상태에 있게 되면 네. 기관들은 자금이 큰 것에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어요. 쉽게 못 움직여요. 개인은 또 개인의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단점은 피하고 장점을 활용해 버리면 훨씬 더 좋은 민첩하게 움직이면서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네. 그게 바로 기관에서 제대로 했던 사람들이 나중에 개인 투자자가 되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에요. 그게 오투가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강의 과정에서 보고 계시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결국엔 둘 다 봐야겠네요.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복잡게는 뭐라 그랬어요? 변수가 여러 개면 네. 여러 둘 다, 개를 네. 보는 거죠. 이해했습니다. 네. 네. 네, 변수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어렵지만 그 변수들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는 게 되면 여러분들 뷔페에 가는 이유가 뭡니까? 다양한 음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기 위해서 뷔페에 가는 것이잖아요. 여러분들한테 투자의 뷔페가 펼쳐지는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넓고 다양한 이해를 넓혀가시는데 우리 전우회가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의 발전을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전략회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확성이 없는 낙관론 상태에 갇혀 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 문장은 누가 만든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이야, 이야. 다시 한 번만 읽어주세요. 명확성이 없는 낙관론 상태에 갇혀 있다. 야, 이게 졸업시키고 싶은데 3만 명이 안 돼가지고 근데 졸업을 못 시키겠네. 이건 내가 만약에 퀄리티 질적 평가로 하면 졸업시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 가지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섞어서 이렇게 네. 조합을 시켜서 만들어 봤는데 하지만 PD님은 3만 명이 졸업 기준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어요.